대기업과 재벌 개혁이 19대 대통령 선거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 사태가 정경유착의 패에서 비롯된 만큼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반기업 민심 아래 치러지게 되는데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보수 진영인 유승민 후보도 정경유착이나 낡은 지배구조 관행은 끊겠다며 규제 위주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들 중 최상위 그룹부터 맞춤형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과연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 공약이 한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 특히 대기업 정책 관련해서 총괄해 주고 계신 분이죠.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 교수님은 워낙 방송에도 출연을 많이 하시고 토론 프로에 이렇게 늘 단골이시라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국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대선 캠프에서 이렇게 김 교수님을 뵈리라고는 예상 못한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작년 말까지는 저 자신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먼저 시작해보죠. 문재인 캠프에서 최근에 이제 그 경제 공약 관련해서 지적받고 공격받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하나가 재정 쪽입니다. 너무 재정 지출을 방만하게 하는 거 아니냐. 연간 한 7% 정도의 재정 확대를 통해서 그동안 부족한 게 있었으면 고간을 풀어서 하겠다는 건데 이거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낙수효과 모델이었습니다. 네. 뭐 국민들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한국 경제의 어떤 작동 방식을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는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보육, 교육, 보건, 의료, 환경, 안전 등과 같은 그런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생산력을 높이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부족한 내수를 이제 진작하는 이제 이런 어떤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고민을 하시게 되었고요. 네, 그런 어떤 방향 전환의 마중물로서 정부가 초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작년에 예정했던 것보다도 9.9조, 10조 정도가 세수가 더 들어왔고요. 올해 뭐 기재부의 세제실 판단에 따르면 올해도 최소 8조에서 한 10조 정도의 세수가 예상보다는 더 들어오는, 그래서 세수 베이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재정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 그러니까 비상시국의 비상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취지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연 7% 이거 좀 나중엔 결국은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게 사실 그 발표를 할 때도 굳이 7%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강한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의 의지 표시의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7%라는 숫자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닥 높지 않아 보이지만 5년 정도 지나면 정부의 그 살림 규모가 1.5배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누적해서 복리 방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나라 살림이 커지면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또 메우려고 그러면 우리 그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건데요.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소모돼 버리는 것이라면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관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뭐 토목에다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다가 돈을 쓰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면 장기적인 어떤 재정 건전성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지출의 어떤 승수 효과라고 그럴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소모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의 발판이 돼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게 말씀하신 걸
뭐 경장 용어는 승수 효과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승수 효과라는 게 뭐 최근 현대 경제에서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쓴 만큼도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또 안철수 캠프나 후보 쪽에서는 네. 우리는 민간 쪽을 더 부양하는 게 맞다 말이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문재인 후보께서 이런 방향으로 기조를 잡게 된 이유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른바 양적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런 통화 정책의 효과는 이제 소진된 걸로 보고 네.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네, 네. 이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어떤 네, 제안으로 채택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네. 특히나 이제 한국처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네. 보다 적극적으로 단기적으로 네, 네.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라는 강력한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9년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이 비슷한 취지의 법률을 통해서 미국의 일자리와 경제 회복을 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던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어떤 국제기구와 학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네. 그런 방식에 충실하게 신중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저 안철수 후보 쪽은 민간 쪽을 강조하면서 예. 경제학에 나오는 일종의 뭐 구축 효과라고 그러네. 예. 정부 쪽을 자꾸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은 쪼그라드는 이게 묘하게 그렇게 대칭이 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게 아니 있어요. 충분히 이거 뭐 논쟁의 여지는 네, 분명히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요즘 와서는 이제 굉장히 시장과 민간의 자율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이 5년 전에 네. 이른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청년의 멘토가 되었을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께서 하신 말씀과는 그렇게 일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1분기가 좋았던 것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라는 네, 특정한 부분에서의 네. 효과였고요. 사드 충격이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비상적인 어떤 상황에 네.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 사실 우리 김 교수님의 주전공은 사실 대기업 정책입니다. 안철수 후보 쪽하고 대비는 대기업 정책이다라고 했을 때 이 문 후보 쪽은 상위 한 4대 대기업을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의 대기업 정책의 기본 내용은 최이배 의원께서 작성을 하신 건데요. 네네. 불과 얼마 전까지 저랑 최이배 의원이 같은 같이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리고 그 시민단체의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저이기 때문에요. 네네. 종이 위에 쓰여진 공약 내용으로만 본다면 네. 안철수 후보의 공약과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결국은 그런 공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문재인 후보와 이제 공부를 할 때 정말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렸고 문재인 후보께서 전적으로 수용하신 건데 네. 재벌 개혁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경제력 집중 억제는 솔직히 말하면 4대 재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 SK, LG와 같은 요 4개 그룹이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 4개 그룹에 집중해서 현행법을 공정하고도 네. 예측 가능하게 집행하는 게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장 올바른 길이고요. 네,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하되 네. 사전적인 규제 방식이 아니라 사후적인 감독과 시장의 압력을 높이는 방식, 즉 상법을 개정하거나 이른바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동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켓 프렌들리한 방식으로 집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전적으로 수용하신 건데 네. 사실은 안철수 후보께도 여쭤보시면 음흠.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4대 재벌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4대 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새로운 어떤 규제법을 만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법을 예측 가능하게 집행하겠다. 동일한 제도와 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다룬다는 느낌처럼 들립니다.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자라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현행법의 집행으로 맡겨두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지 않았던 사후적인 감독 방식의 어떤 제도들을 네. 그거를 이제 도입함으로써 공정이나 금융위와 같은 법 집행 기관들이 특히 이제 4대 재벌에 집중해서 그런 사후적인 감독 방식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그런 관리 감독 기구의
중요성이랄까요, 행정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중요해지고 강조가 되겠군요. 뭐 제 별명이 재벌 개혁의 저격수? 전도사이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면 재벌 저격수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활동을 했고요. 책임자로만 15년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깨우친 것은 개혁은 꼭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대상을 타겟팅하는 법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면 네. 굉장히 코스트가 커지고 저항도 커진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행정수단 또는 시장의 압력을 제고하는 그런 수단을 네. 일관되게 국민들한테는 그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고요. 기업들한테는 예측 가능하게 네. 그런 것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개혁의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순환 출자 해소 문제를 강하게 한번 이렇게 제기했다가 다시 이제 걷어들이는 모양새가 됐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5년 전에 뜨거운 쟁점들로 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에 박근혜 후보께서는 신규 순환 출자만 규제하자라고 얘기했고 문재인 후보께서는 기존 순환 출자까지 이제 규제하네. 이게 이제 뭐냐면 재벌 개혁의 어떤 의지나 선명성의 차이처럼 이제 기억이 됐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 순환 출자를 갖고 있는 그룹이 14개 그룹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순환 출자 고리 숫자가 98,000개였습니다. 아, 이게 이제 순월 조합의 방식으로 예, 숫자를 예. 세는 거기 때문에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롯데그룹이 95,000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자발적인 이유를 가지고 해소한 그룹도 있었고요. 또 네.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신규 순환 출자는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8개 그룹에 94개 고리만 남았습니다. 네. 98,000개에서 94개. 그리고 실제로 이 순환 출자가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한 개 그룹, 현대자동차 그룹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5년 사이에 순환 출자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는 핵심 쟁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적어도 정책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우선적인 어떤 과제가 아니게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0대 공약에서는 빼게 된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이 문재인 후보의 개혁 의지의 후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후보 진영 간에 요즘에 뭐 그럼 적폐 세력을 끌어안았네 뭐 하는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쪽의 경제 정책 아까 뿌리나 근처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점점 차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네. 국민들에게 그런 차별화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이 위에 쓰여진 공약 내용만 보면 안철수 후보 진영께서 잘 만드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10대 공약 발표한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5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후보 단일을 하셔서 중간에 사퇴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때 만들었던 그 공약집이 나중에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책 이름의 책자로 이제 발간이 됐는데요. 네. 그때도 참 잘 만드셨어요. 사실은 아마 세 분의 후보 중에서 제일 잘 만드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공약이 5년 전과 지금의 공약이 다 잘 만드셨는데 네. 비교를 해보면요. 상당한 정도의 기조 변화가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삼성동물원, SK동물원이라는 그런 어떤 신선한 표현을 쓰시면서 그렇죠.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 책 내용에는 제가 드린 아이디어도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제 물론 이제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5년 전보다는 훨씬 더 좀 시장 자율 쪽으로 네.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권력 의지는 굉장히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수. 네. 이제 그 반비례로 개혁 의지는 많이 약해지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좀 더 구체적인 대비를 좀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예, 사실 뭐 그러니까 그 대기업 정책과 네, 관련해서는 네. 정말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예, 정말 네. 4차 네. 산업혁명, 뭐 네, 이런 네.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강하게 대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예컨대 네, 규제 네. 프리존법에 네, 대한 네. 입장 차이 같은 것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규제 프리존법 먼저 그런 말씀 나눌까요? 네. 그 부분이 예. 진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4차 산업혁명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사물 인터넷, 네, IoT라고 네. 하는 것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오감에 해당하고요. 네. 그거를 이제 고속도로 대량으로 전달하는 게 5G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거를 이제 유용한 정보로 모은 게 빅데이터고, 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내는 메커니즘이 바로 AI, 네,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도로를 만들고 네. 자율주행과 자동차를 만들고 드론을 만들고 핀테크를 네.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뭐 시청자들께서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부가 주도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네. 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네. 어떤 플랜 하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 4차 산업의 혁명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네, 하는 네. 게 각 지자체가 지역 축제, 페스티벌을 네. 하는 것처럼 우후죽순처럼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10년 전에 일본이 사실은 실패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 이에 들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네. 방식으로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 타워가 네.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신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네. 같은 컨트롤 타워의 의미입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산업진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질서한 어떤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그것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네. 것이 문재인 후보의 기존 차이점이라고 법 체계에서 아무튼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프리존이라도 해보자는 게 저쪽이라면 우리 문 후보께서는 그러면 어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기존 4차 산업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드나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규제 프리존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새로운 어떤 신성장 산업을 지자체장이 발굴하고 계획을 해서 네, 네. 그거를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승인을 요청하고 네, 이렇게 네. 시행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무질서해질 네, 수 네, 있다는 네,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사업이라도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되는 네. 그런 특구를 만들더라도 네. 그것의 어떤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그거를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전체 국토의 어떤 종합적인 그런 어떤 체계적인 어떤 개발 방식. 구체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뭐 4차 산업의 하나로 무슨 금융산업에서도 핀테크 얘기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네. 뭐 은행법 무슨 법해서 뭔가 다 막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뭔가 이것을 뛰어넘는 뭔가 하나의 체계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만드냐는 핀테크의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이미 이제 사실은 두 개의 은행에 예, 출범했습니다만 네, 네. 인터넷 전문 은행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은행법 하에서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은산분리 규제, 즉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지지 못한다는 그런 사정 규제가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네. 지난 국회 때는 이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를 직접 완화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법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인터넷 전문 은행에만 적용되는 특례법 형태로 오케이,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해결하니까 저희들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고 네. 그것의 어떤 규제 개혁에 그렇군요. 위한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특별법. 우리 김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삼성 에버랜드 BW 발행 문제 갖고 결국은 이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발목을 잡힌 결과가 됐습니다. 예. 최근에 또 재미난 사례가 또 김 교수님이 제기를 하셨어요. 우리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예. 당신도 비슷한 사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사례가 있는데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뭐 제가 그 안철수 후보의 안내배 BW가 이정 부회장의 삼성 SDS BW와 똑같다라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네, 발언하신 네. 거고요. 이런 BW 케이스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다뤄본 사람이 저일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요런 BW와 같은 그런 주식 연계 증권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가격, 헐값 발행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발행 절차가 공정했느냐.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발행 목적이 뭐였느냐라는 네. 것인데요. 사실 앞에 있는 두 가지 발행 가격, 헐값. 아니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솔직히 벤처 기업의
주식의 공정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제기가 어렵죠. 하느님만이 아시는 문제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쪽에서 이게 헐값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네, 어려운 네. 만큼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이게 공정한 가격이었다라고 입증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네. 그 문제는 사실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서로 주고받는 네. 공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BW는 이사회 결의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배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네. 그런데 그 99년에 이 BW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발행이 되었는데 네.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잘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주가 누구였는지, 그다음에 어떤 논의가 있었고 회의록은 남아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주주총회를 거쳤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판하기를 이 해명 내용이 옳고 그르기 이전에 네. 해명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아,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꼭 뭐냐면 법원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그런 문제가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마치 변호사의 변론처럼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문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신 분이니까 네. 유권자들이 의문을 갖는 거고 그렇다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네. 정말 너무 그러니까 변호사의 답변 뒤에 숨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네. 제가 가장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BW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금액이 25억 원이었는데요. 네. 무려 만기가 20년입니다. 아하. 그래서 굉장히 할인이 돼가지고요. 음흠. 실제로 회사에 들어온 돈은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안랩은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네. 3억 4천만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총발행 주식의 20%가 넘는 신주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네, 네. 이후에 유상증자하고 상장이 예.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벤처기업의 당연한 그 당시 분위기상 네. 지배주주의 어떤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한 네.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솔직하게 그냥 설명하고 네, 네.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되는 일인데 아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방식의 항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좀 솔직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이 군색해지겠군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 특히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님 모시고 우리 문재인 후보 쪽의 대기업 정책, 재벌 정책 이모저모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국 경제는 점점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대선 기간이 이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이 어떤 후보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표를 주어야 되는지 결정하실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경제정책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보시고 우리 모두의 현명함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적의 경제 펀치. 그럼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